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머스팀 강정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테크토크 주제는 다상유동 및 연소인데요. 그래서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쪽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는 처음에 다상유동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초인계, 이상유동 해석했던 거, 그리고 삼상유동 해석했던 거, 이렇게 목차가 진행이 되고요. 먼저 다상유동에 대한 소개입니다. 당연히 고체액체 기체가 뭔지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초인계만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초인계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초인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액체 상태의 액체와 기체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액체처럼 높은 밀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확산 특성도 굉장히 활발한 그게 이제 초인계 상태인데요. 초인계 상태는 어떤 예를 들면은 질소의 임계 압력이나 임계 온도를 둘 다 넣는 경우에 그 유체 상태가 초인계 상태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게 간단한 예시인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액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뿌린 겁니다. 액체가 이쪽으로 리퀴드 제트를 분사를 시켰을 때 이 액주가 분열되고 미립화되고 미립화된 게 이렇게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는 게 지금 미립화된 거고 그 미립화된 알갱이들이 증발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액체 상태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초인기 상태인데 초인기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체처럼 밀도가 높지만 기체처럼 확산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아임계와 달리 어떤 알갱이들이 보이지가 않고 바로 그냥 액주가 바로 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켓 엔진 내부 같은 경우에 압력이 굉장히 높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대부분 초연기 압력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케로신 같은 경우에 한 임계 압력이 30바 정도 되고 임계 온도가 500켈빈 정도 되고 500켈빈 정도 되고 그걸 넘어가기 때문에 로켓 엔진 내부 같은 경우에는 초연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가장 이 고체액체 기체 초인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결국에 상경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경계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에 따라서 고체액체랑 기체 초인계 이렇게 구독이 나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자유롭고 자유롭지 않고 이런 게 나뉘는데 구체 대표적인 예시로는 어떤 구조물이 될 거고 그 구조물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FSI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FEM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혹은 또 분석연료 같은 것은 또 고체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분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보론이나 베릴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연료를 그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거의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 아니면 마이크로나 나노까지도 갈 수 있는 작은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첨가물로 사용하는 연구가 요즘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금속 연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이나 액체 연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액체 예시이고 혹은 스프레이처럼 아래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알갱이 입자들을 이제 액체 스프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기체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질소산소 수증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고 초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질소탄소 수소 다 되지만 압력과 온도가 높아야 된다. 특히 초용기 상태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것들을 각각 해석할 때 무엇이 다르길래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액체, 기체, 초인계는 다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학에서 배웠던 나비우스토스 방정식을 풀어서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래서 그 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액체나 기체나 초인계 모두 유치이기 때문에 이 3D 나이베스터스 방정식을 풀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상경계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1차원, 이게 지금 1차원 이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기체와 액체가 알파는 이제 볼륨 프랙션인데 그냥 그 셀에 얼마나 차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그 초기 조건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동이 오른쪽으로 갈 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얘가 이 빨간 선처럼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반면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왼쪽 기체처럼 저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해진 경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점차가 어떻게 되면 될 텐데요. 그럼 이게 스튜어트 관점에서는 어떤 게 다른 거냐면 이거를 FVM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어느 정도 찰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FVM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의 값들을 리컨스트럭션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0.5라고 하면은 이쪽 페이스에서 값이 뭐 대략 0.1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은 이 다음 스텝에서는 얘가 이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고 드러나고 여기서도 값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으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바뀌게 됩니다. 기체에는 특별한 표면력, 그 상경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이런 상태에서도 이쪽 인터페이스에서 리컨스트럭션 된 값은 이 인터페이스가 끝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0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쪽 인터페이스에서 액체의 물리량이 몇이 될지를 선택하는 게 결국 이 액체와 기체를 다루는 실질적인 해석 관점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추측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수적인 게 하나 있고 형상학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형상학적인 거의 대표적인 거로는 뭐 플릭이나 뭐 슬릭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이게 차 있는 형태에 따라서 이게 1차원이라서 좀 표현하기가 좋은데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차 있는 거에 따라서 액체가 지금 이렇게 차 있다, 이렇게 차 있다, 이렇게 차 있다 이런 거를 뭐 계산을 해서 이 표면을 전진시키는 게 방법이적인 게 형상학적인 방법이고 대수적인 거는 이렇게 셀 3개를 놓고 봤을 때 셀 3개에서의 액체의 값이 1.0, 0.5, 0이라고 했을 때 이쪽 인터페이스에서의 값을 1.0, 0.5, 0 가지고 이 위치에서의 값을 리컨스트럭션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이제 대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연구는 이런 대수적인 방법이 대부분이요. 모두 다 대수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액체나 기체나 모두 나이베스토스 방정식을 풀면 되고 단지 그 차이점은 결국에 뭐 당연히 뭐 서페이스 텐션이라든가 그런 소스텀들은 더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터페이스에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 그거의 차이가 이 액체와 기체를 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쪽 같은 경우에는 서프 인터페이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3차원 나이베스토스 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이제 푸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오일러리안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액적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하나는 이렇게 오일러리한 페이지에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각 하나를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라그란지 방법이고, 라그란지 방법 다음과 같은 뉴턴 이법칙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요.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걸 모두 해석하는 경우에는 기체는 레베스터 방정식을 풀고 여기에 있는 드랍넷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를 드랍넷은 각각의 라그란지 방법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모두 시간에 따라서 추적을 하고 그 두 개의 커플링은 토스텀을 통해서 커플링이 됩니다. 토스텀에서 뭐 M.B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이고요. 그래서 뭐 로켓처럼 화염이 있는 곳에서는 증발이 빨리 되니까 그 증발량을 가지고 이거를 가스텀에는 얼마나 주고 다시 또 가스텀은 속도가 있으니까 그거 속도로 인해서 항력이 다시 라그랑지안 쪽으로 가는 투웨이 커플링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원웨이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개인 사용자가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인계는 상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인터페이스에서의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샵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네게스토스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런 리퀴드 페이지 따로 풀지 않고. 그런데 하나 좀 어려운 점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네게스토스 방정식을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벡터를 이 시스템을 푸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값들은 모두 노음값이니까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 값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노이를 모두 계산을 하고 여기서 로이 나누기 로를 해서 2를 계산을 하고 이거를 이제 에너지를 아는 거니까 이걸로 온도를 구하고 밀도랑 온도를 아니까 이걸로 P를 구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요 식을 이렇게 체인으로 써가지고 바꿉니다. 여기서 Q는 컨서버티브 베리어블이고요. Z가 이제 프리미티브 베리어블인데 이거를 원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를 이렇게 체인으로 써서 라운드 T를 라운드 Z로 바꾸고 앞에다가 이 매트릭스를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결국에 이런 식이 나와서 델타 Z를 구할 때 T의 인버스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쭉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걸 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할 때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구해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로 이퀄 RT분의 P니까 이 첫 번째 항이 그냥 RT분의 1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초인계 같은 경우는 시기체 상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시기체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QBUS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처럼 간단하게 그냥 미분이 되지가 않고 복잡한 식들을 다 미분을 해서 각각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그냥 에너지를 알면 온도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초인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온도만의 함수가 아니라 압력도 결국에 들어가거든요. T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E를 안다고 T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하는 게 노를 해서 E를 구하고 P를 일단 처음에 추정을 한 다음에 T를 다시 구해서 이걸 다시 또 노를 구하고 P를 구하고 반복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뭐 수렴이 되면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수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오른쪽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풀어서 해석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상태화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이 사용한 방정식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밀도 그래프인데 산소의 경우에는 여기 점으로 나온 이 ECS 같은 경우에는 슈퍼트랩으로 구한 프로퍼티인데 이거는 거의 실험값과 가장 근사하다고 알려져 있고 대신 이거는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수치 해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상태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높은 밀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당연히 아이디어 이상기지나 상태 방정식에서는 낮은 밀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해석 결과인데요. 결국에 제가 초인계를 했던 이유는 로켓 엔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던 거고 이것은 왼쪽에 있는 거는 서울대에서 진행했던 극초온 질소 분무에 대한 실험 해석 결과고요. 극초온 질소의 와류형 분사기에 대한 실험 결과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후처리를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스프레이 각을 비교를 했고 또 했던 게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각 해석 내에서 프로브 위치를 정해가지고 저는 지금 1, 2, 3, 4번 총 4가지를 했는데 1, 2, 3, 4번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압력 데이터를 모두 추출을 하고 그 압력 데이터를 가지고 FFT를 수행해서 다음과 같은 주파수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주파수가 4.5kHz, 3kHz, 1.8kHz, 8.9kHz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서 이게 뭔지하고 분석을 할 때 원주 방향을 따라서 압력 데이터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4.5kHz 대역으로 밴드 패스 필터를 써가지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3T 모양이 나타나고요. 3.5T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T. 3.5kHz는 2T 모드가 나타나고 8.9kHz는 이렇게 가운데 선을 따라서 압력 데이터를 모두 추출을 한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배화곳이 나타나고 이게 5의 모드로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걸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뭐 POD나 DMD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파수들이 이제 MT, 이성T 모드들 그리고 5의 모드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고 뭐 이런 것들도 해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이제 압력에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 압력을 증가를 시켰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했고 뭐 보시는 것처럼 압력이 올라갈수록 이게 리퀴드 시트가 좀 더 두꺼워지면서 원심력이 좀 떨어지는 뭐 결과들을 또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랑은 좀 별개로 연소 해석을 수행을 했는데 이건 조인계에서 페러신에 대한 연소 해석을 수행을 한 방법인데요. 저는 스테디 라미나 플랭크 모델을 적용을 했고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리 계산을 다 해놓은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플랭크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든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고 CFD 해석을 할 때 이제 각 격자에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다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된 파라미터에 맞는 값을 lookup 테이블에서 찾아서 다시 수치 해석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라미나 플랭크 방법이고요. 저는 여기서 주로 화학 쪽만 가지고 와서 계산을 했고 어떤 연구자들은 온도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온도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엔탈피가 보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화학 쪽만 가지고 오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플리터를 가지고 해석을 한 건데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산소가 나오고 위쪽에서 연료가 나와서 둘이 혼합이 어떻게 되고 하얀 암성화가 어떻게 되더라 뭐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초인계에서 문제점이 예를 들어
정확한 값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질소 같은 경우에 아마 임기압력이 50바 근처일 텐데 만약에 해석하다가 특정 위치에서 압력이 50바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아인계가 되거든요. 근데 아인계가 됐을 때 문제는 이 왼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쪽 라인은 거의 미분값 이쪽 지점에서 미분값이 매우 커지기입니다. 거의 무한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선입임계, 그러니까 아임계 영역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미분값들이 무한대가 나와버리는 지점에 튕겨가지고 그냥 바로 발산이 되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초임계 해석 방법으로는 아임계까지는 해석할 수가 없었고요. 처음에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수월 마리오 분사기를 연구를 할 때 이 방법들을 사용했던 거고 이번에는 핀틀 인젝터라는 거를 좀 연구를 했는데요. 핀틀 인젝터는 뭐 예전에 미국의 달 탐사 때 사용됐던 그 LND라고 있는데 그 LND에서 사용된 인젝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쪽에서 뭐 안쪽이 연료일 수도 있고 산화제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긴 한데 일단은 연료라고 치면 연료가 안쪽에서 이 구조물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분사된 연료가 여기서 또 다른 유체가 하나 더 발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분열이 돼서 뒤쪽으로 가면서 미립화되고 증발하는 그런 형태의 인젝터가 핀틀 인젝터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조절해야 되는 추력이 매우 클 때 사용을 합니다. 기존의 수월 인젝터로는 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크게는 수월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추력비가 한 3대1 정도밖에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 PT 같은 경우는 100대 1000대1도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력 조절이 많이 필요한 뭐 최근에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에서 재사용 엔진으로 발사되는 게 이 핀트 인젝터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그래서 뭐 핀트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젝터랑 다르게 뭐 연소 반전이 발생 안 한다거나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각각의 드럼렛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 연구진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가운데에서 액체를 쏘고 바깥쪽에서 가스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가스나 리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분열되는 과정까지 모두 다 해석을 다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분사한 형태에 따라서 어떤 분열 모델을 미리 분열 모델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핀트리젝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영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환영 분사일 때는 미사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 모델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인풋 값들을 넣어주면은 이 결국에 마지막에 몇 마이크로 정도로 얘가 분열이 된다더라 그런 것들을 어떤 정립해놓은 모델이 있는데 그게 미사 모델이고 이거를 사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핀트 인젝터에 분사되는 드럼렛들을 모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분사된 드럼렛들이 증발을 해야 되는데 증발 모델은 아바라톤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이거를 레퍼런스 값들이랑 비교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레퍼런스 논문을 참고를 해서 이게 홀형 핀트 인젝터인데 보시면 여기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저기 구멍들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 구멍에서 나오는 유체가 이쪽에서 나오는 또 다른 유체와 만나면서 충돌되고 분열되는 과정들을 모사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을 했고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이 분사기의 특징으로는 이거는 90% 분해되는 가수를 사용하는데 가수가 90% 분해가 되면 온도가 1000켈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점화기가 없어 그냥 바로 이동만 보내면은 바로 분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격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3D로 구성한 게 하나가 있고 섹터로 해서 구성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을 좀 휘설휘설하겠는데 이 리사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영으로 분사하는 슬립 타입의 핀트린셋에서 사용을 하는 모델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홀형으로 분사를 할 때는 그 환영으로 분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블랍으로 분사를 하고 블랍이라는 게 그냥 구형태로 하나씩 뿌리는 걸 블랍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형으로 뿌린 다음에 그게 구형이 분열되는 것도 KHRT라는 분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해석한 거는 홀형으로 해석한 거를 홀형을 해석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해서 각각의 구멍들에서 블랍 모델로 분사를 한 거고 슬립형으로 할 때는 이렇게 어차피 환영이니까 모두 다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도만 쪼개서 해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홀형 해석 결과이고 근데 딱 봤을 때 결과가 뭔가 꼽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에 그 온도가 낮은 부분이 연료 과잉 지역이어서 온도가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슬립 타입을 해석한 결과인데 워낙 움직이는 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쪽이 핀틀이거든요. 이 핀틀을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어, 유로가 이 정도였을 때는 이렇게 나가는데 유로가 커지면은 이제 액적 알갱일이 작았던 게 이제 커지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면서 이제 지금은 작은 상태고 핀틀 스트로크가 커지면 이제 이렇게 분사되는 액적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뒤쪽에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핀들 스트로크를 늘렸다가 다시 또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에 따른 뭐 온도나 압력 변화 그리고 뭐 추적 변화를 통해서 이 뭐 스트로크 움직였을 때 이게 가는 시간이 몇 미리세컨드 정도 걸리더라고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봤을 때 결과가 좀 사실 좀 이게 지금 LS 해석인데도 되게 란스처럼 나와가지고 좀 결과가 이상한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결국에 분열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었어가지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또 풀어볼 것인가를 했을 때 그러면 그냥 분열 모델을 쓰지 말고 직접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까지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사용한 모델이 지금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모델입니다. 이거는 그 액체 기체 같이 풀 때 액체 기체를 같이 푸는데 이전처럼 오일러리안 라그랑전을 푸는 게 아니라 오일러리안으로 해서 액체도 기체도 모두 오일러리안 필드에서 해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뭐,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모델이 뭐냐면은 한 셀 안에서 원래 리퀴드랑 가스가 나뉘어 있어서 각각의 속도를 따로 가져야 되는데 어, 이 가스와 리퀴드를 그냥 하나의 믹스처로 보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뭐 가스가 1m/s, 뭐 리퀴드가 2m/s의 속도를 따로 가질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공통 들여서 하나의 1.5m/s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하는 게 이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모델이고 뭐 시클은 다 그렇고요. 여기서 다른 거 앞에 거랑 다른 거는 이제 상태 방정식을 아이디얼 상태 방정식이나 시리즈 상태 방정식이 아니라 NASG라는 상태 방정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이 어떤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아이디얼 가스가 되고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조정하면은 액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기체랑 액체 모두 다
핸들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액체가 있는 경우에 샤프 인터페이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좀 다른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했던 게 현재 이 연구에서는 핑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왜뭐 VOF나 레벨셋 같은 게 있는데 왜 이걸 썼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연구의 목적이 결국에 연소 해석을 하기 위한 최종적으로는 연소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VF나 레벨셋은 연소 해석 모델이 따로 그 검증된 걸 별로 못 찾아봐가지고 이 화학적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게 가장 보존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화학적 보존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호모지너스 익스처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일러리안 필드에서 이거 풀려면은 아까 전에 분열이 될 때 각각의 작은 액적들을 모두 잡으려면 결국에 그 액적보다 작도록 객자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당연히 계산하기 위한 격자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2차 분열까지 완료된 액적은 라그랑지안으로 바꾸는 어, 오일러리안 필드에서 라그랑지안으로 바꾸는 라그랑지안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원논문에서는 이게 VOF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일단 한번 호모지너스 믹스처 모델을 가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뭐 가스 페이지는 처음에 태그를 각각 달아주고 가스 페이지랑 리퀴드 페이지 태그를 달아준 다음에 몇몇몇몇몇 1111 이렇게 딱 달아준 다음에 서칭을 해가지고 1에 붙어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그룹화를 한 다음에 디텍팅이 된 애는 2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 얘가 하나의 그룹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일종의 파셀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얘가 크기가 2차 분열 이후만큼 되냐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얼마나 구형에 가까운가 만약에 이렇게 작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길쭉한 경우에는 이거를 라그랑전으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밀집도를 나타내는 건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오일러리안 필드에 있는 액체들을 모두 라그랑지안으로 바꿔버리는 이 이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싱글 CPU 때는 되게 비교적 간단한데 이게 다중 CPU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록색처럼 이게 나뉘어 있다고 하면요.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얘를 0번 CPU라고 하면은 0번 CPU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이 두 셀이 옆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매우 작다고 판단을 하고 구심도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은 어떤 한 CPU에서 셀들의 데이터를 다 그냥 몰아서 가지고 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만약에 숫자가 많아지면은 통신량이 너무 많아지고 메모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회하는 거는 각각의 셀들을 모두 통신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다 그룹화를 시켜가지고 예를 1번 CPU라고 하면 1번 CPU에서는 어떤 하나의 클래스 데이터만 넘기게 됩니다. 얘가 매스가 몇인지, 모멘텀이 몇인지, 그리고 구심도가 아까 전에 알파가 90도인데 구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만 좀 통신을 해서 아무튼 셀 단위가 아니라 셀 단위 통신으로 이거를 좀 해결을 했고요. 이거를 검증한 게 이거는
조지아텍의 그 오팔라라는 연구진이 했던 실험 결과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일러량으로 직접 액체를 계산을 하고 액체의 이동을 직접 계산을 하고 이 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제딩 크로스 문제라고 하는데 Z가 이렇게 나가고 크로스 플로우로 유도된다고 해서 제딩 크로스 플로우라고 합니다. Z가 나가면서 유동과 만나서 분열이 되고 그 분열된 게 라그랑지안으로 변할 때 그 라그랑지안들의 이 페노테이션 X가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평면에서 나타나는 이 입자들의 크기를 SMD라고 하는데 어떤 대표적인 크기입니다. 대표적인 크기 SMD라고 하는데 그 SMD가 실험과 맞냐 다르냐를 했을 때 좀 사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좀 아니긴 한데 일단은 크게 뭐 벗어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뭐 검증 정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핀트 인젝터를 해석을 했고요. 이거는 그 항공대학교의 유자일 교수님 랩실에서 진행했던 실험 데이터고 논문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격자를 구성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유자일 교수님 실험실에서 했던 실험 결과입니다. 이거를 취해석했을 때 같은 그 최대한 좀 비슷한 위치에다가 겹쳐서 그려보았을 때 뭐 스프레이의 베리에이션 되는 양이라던가 그리고 뭐 어떤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파티클들이 밀집되는 정도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조건은 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델타 P는 당연히 이쪽에서 기들을 어떻게 어떤 차압으로 뿜어주는지 여기서는 가스를 어떤 차압으로 뿜어주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SMD랑 뭐 스프레잉들을 비교를 했는데 SMD 같은 경우에 사실 이쪽에서 차이가 좀 크긴 한데 어, 이쪽은 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되는 이 정도로 맞는구나까지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했던 게 처음에 분열 모델을 썼을 때는 사실 정해진 형태의 인젝션 방법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라던가 구형으로 이렇게 분사하는 형태라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판형으로 분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는 모델만 가능한 거죠. 있는 모델만 가능한 건데 호모지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동이 이렇게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올 때 유동을 아니 그 리퀴드를 거의 정사각형 형태이든지 아니면은 유동 방향이 수직하게 긴 형태 아니면은 평행하게 긴 형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분열 특성이 달라지고 이게 출력기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뭐 각각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걸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게 세 개의 분열 인젝션 형태에 따라서 확연하게 지금 다르게 결과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고 지금 여기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분열 형태가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SMD가 어떻게 바뀌고 분포 형태가 어떻게 어떤 게 넓고 어떤 게 좁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행하게 평행하게 길게 배치한 게 가장 성능 특성이 좋게 나타난다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젝터에 대해서 한번 연소 해석을 시행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호모지너스 믹스처 모델에 대해서 연소 모델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쪽 연소 모델을 새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 지배 방정식은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거는 여기 이쪽에 있는 기본 방정식에 있는 컨서버티브 변수인데
보통 플레이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없고요. 이 Z가 지금 그 믹스처 프랙션입니다. 원래는 이 5개의 이렇게 6개를 푸는 게 보통 원래 플레이맥 방법인데 지금은 액체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Y 리퀴드만 하나 추가를 해서 연속 모델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근데 이제 구성했을 때 좀 바뀌는 부분은 원래 기존에 했던 플레임넷 라이브러리를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원래 방법에서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이 그 위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거를 좀 변형을 해서 어떤 연소 화학종이 요 인자뿐만 아니라 그 인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구하는 방식을 구안을 좀 했고요. 일종의 셀에서 리퀴드가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쪽에서만 노멀라이즈를 시킨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좀 연소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그 해석 결과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알갱이가 연소하기 전에는 크게 나타나 있던 게 점점 연소가 진행되면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드라마들이 작아지고 그게 연료를 같이 공급을 하면서 점점 더 활발하게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후에 연구가 더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연소 모델까지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유동에서 이제 고체기체 해석을 하는 경우도 사실 고체기체를 해석을 한 건데 이거는 그 CBT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연구고요. CBT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CBT가 클로즈 밤 테스트의 약자인데, 클로즈 베슬 안에 어떤 그레인이 있을 때, 이 그레인을 연소시켰을 때 얘가 압력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를 통해서 어떤 이 CBT의 퍼포먼스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 센서가 있고, 압력 센서고 이걸 통해서 압력이 얼마나 상승해서 얘가 발열량이 얼마나 더라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 상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포트란이라는 C 코드를 가지고 인하우스 코드를 연구실에서 개발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CBT 해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기본 나이러스터스 방정식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있던 이 그레인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 그레인이 연소가 될 때 설명 그러니까 그레이는 결국에 AP N승이라는 세인트 로버스 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흑회율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위쪽에 있는 것만 아래쪽으로 사방으로 이제 면을 수직하게 들어오면서 타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이거를 모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VLF 방법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VLF 방정식을 풀어서 푸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여기서 속도를 각각의 면에서 그 셀 옆에 있는 압력을 가지고 와서 표현을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 위치별로 타들어가는 속도들이 계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전 타임 스텝과 다음 타임 스텝 사이에 어떤 셀에서 알파 값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값만큼 얘가 연소가 된 거니까 차이 나는 만큼을 델타 알파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 고체에서 들어오는 엔더 그레인 양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은 이만큼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에너지는 CA 테이블을 통해서 좀 구해봤고요. 그게 이제 여기 소스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정식을 푸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 소스텀이 들어갔다. 그리고 소스텀이
뒤에서 말씀드린 후퇴율에 따른 고체 추진제에서 나오는 엔달피 양, 그리고 그에 따른 화학종과 엔달피 양을 이렇게가 추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레인이 연소를 하는데 연소를 하면은 얘가 줄어들면서 결국에 얘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레인이 후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레인의 그 중력에 따른 중력이나 어떤 압력 힘에 따른 이동을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VF를 다시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앞이랑 다른 게 앞에서는 V 리그레션 후퇴율만큼의 속도를 가지는 VF를 풀었다면 두 번째에서는 그레인의 속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VF를 풀어야 되고요. 또 이때 작용하는 합력은 이제 뭐각 셀별로 역, 각 셀별로 붙어 있는 셀들의 압력을 아니까 그걸로 압력에 의한 힘을 구하고 그리고 당연히 중력에 대한 힘을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힘을 합쳐서 합력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뉴턴 법칙을 계산을 해서 어, 시간대별로 속도들을 추측을 해서 이게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CVT가 이렇게 먼 기념으로 생겼을 때 그레인이 보통 단공형인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단공형이 줄어들고 연속가스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실험 결과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비교해서 검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물리 현상은 이 주기가 지금 압력 진동의 주기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온도 올라가면서 온도 올라가면서 엄청 빨라져가지고 이쪽을 진동하는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텀이 짧아지는 겁니다. 0.081 립스sek으로 나오는 거는 원통의 길이 방향에 대한 불안정으로 아래 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거의 한 10% 차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었던 건 이쪽 그 가운데 선을 따라서 노멀라이즈 된 압력을 시간에 따라서 그린 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 여기까지가 그레인 내부에서 항상 같은 프로파일을 보이다가 바깥에서 압력 진동이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짜리 그레인도 해석을 했고 이제 아래쪽으로 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가운데서 선을 따라서 노멀라이즈 된 압력을 표시하는 세개 그레인이 나타나면서 뒤쪽에서 나면 진동이 나타난다 이런